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4권 추동궁 마마 여섯 번째 이야기 동지에 비 내리고 입니다. 사람책 5수레입니다. 세운이는 귀산사의 법당 돌계단을 깡총깡총 뛰어올랐다. 메고 있는 망태가 들썩거렸다. 손에는 머루송이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파랗게 머른 물이 들어 있었다. 머루를 따다가 달려온 모양이었다. 세훈이가 난간을 반쯤 올랐을 때 저만한 또래의 아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였다. 두 아이는 계단 한가운데 멈춰 섰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가 씩 웃었다. 왼벌에 보조개가 배는 귀여운 얼굴이었다. 세훈이는 그냥 비켜갈까 하다가 웃어주었다. 촌놈이 웃네. 비단 옷을 아이가 시비를 걸듯 비웃었다. 세훈은 저도 모르게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보았다. 오늘따라 가슴께가 머른 물이 얼룩진 삼배 옷이었다. 망태나 메고 다니는 놈이 촌놈이지 뭐냐. 비단 옷을 입은 아이가 다시 한번 비아냥거렸다. 그래, 난 촌놈이다. 세훈은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 비단 옷을 입은 아이를 피하듯 계단을 올라 법당 앞 돌층기에 앉았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는 세훈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세훈은 망태에서 새 머루송이를 꺼내들고 먹기 시작했다. 머루송이를 높이 쳐들고 입으로 하나알 따먹는 동작이었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는 그것이 부러웠든지 세훈에게로 다가섰다. 너 머루 보고 봤어? 세훈은 머루송이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아니. 비단 옷을 입은 아이는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헤헤헤, 머루는 촌놈이나 먹는 거니까. 세훈은 머루를 먹으면서 히쭉히쭉 웃었다. 맛있어? 그럼. 많이? 그럼. 세훈은 망태를 열어 보였다. 약을 올리는 것이었다. 어딜 가면 딸 수 있냐? 저기. 세훈은 턱으로 일주문 쪽을 가리켰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는 일주문 쪽을 바라보긴 했지만 금시 세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겸연쩍은 웃음을 담았다. 잠시 전 촌놈이라고 놀린 것이 미안한 모양이었다. 세훈이가 반송이쯤 먹었을 때 비단 옷을 입은 아이가 머뭇거리듯 물었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응? 한 개만. 이런 건 촌놈만 먹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너 촌놈이야? 응? 아니, 그래. 나도 촌놈이다. 정말 촌놈이지? 그래, 촌놈이라니까. 헤헤헤. 세훈은 머루 한 송이를 비단 옷을 입은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깔깔거렸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는 신맛 때문인지 처음 몇 번 상을 찡그렸지만 곧 익숙해진 듯 세운과 같은 동작을 취하며 머루알을 입으로 따먹기 시작했다. 유모가 법당을 나선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세운을 보자 소슬하실 정도로 반가워하다가 주춤했다. 유모 할머니. 세운의 반가움도 유모 못지않았다. 유모는 비단 옷을 입은 아이에게 다가서며 세운을 외면했다. 법당 안에 있는 정씨 부인을 의식해서였다. 도련님, 옷 버리시면 어쩌시려고요. 어서 안으로 드세요.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는 길선이었다. 같은 사주를 타고난 두 아이의 첫 번째 상면이었다. 해주때 자식이 날들어 촌놈이라 해야 머리를 준다지 않아? 유모와 세훈은 시선이 마주쳤다. 유모로서는 세훈이가 빨리 다른 곳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세훈은 역시 어린아이였다. 유모 할머니, 집에는 왜 안 오세요? 그만 내려가세요. 어른들 기다리겠어요. 유모는 얼버무렸다. 해주댁, 저 자식 알아? 어서 드시자니까. 요? 아느냐니깐. 마님께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유모가 길선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법당에서는 정씨 부인이 석보의 전송을 받으며 나서고 있었다. 석보는 세운과 길선을 보자 섬뜩한 생각이 들었으나 모르는 척했다. 어머님, 해주댁이 저 자식을 알고 있어요. 정씨 부인은 세운을 보았다. 저 자식이 해주댁 들어 유모 할머니라 했어요. 길선의 이런 설명이 없어도 정씨 부인은 직감으로 같은 사주를 타고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여성의 직감이란 무섭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정씨 부인은 천천히 세운에게 다가섰다. 유모는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석보는 세운이 총기를 지켜볼 모양으로 담담히 서 있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세운이라 하옵니다. 성은 옥가이옵니다. 세운은 전혀 딴 아이가 된 것처럼 사족의 말투를 쓰고 있었다. 글은 읽었느냐? 수학을 읽고 있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같은 총기라면 길선이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내 생년시를 알고 있느냐? 세운은 힐끗 석보를 본다. 석보는 잔잔한 웃음을 보냈다. 모르느냐? 그러하옵니다. 유모는 그런 세운의 총명함을 무척 대견해하고 있었다. 세운과 길선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유모 한 사람뿐이었다. 정씨 부인은 세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나서야 자리를 뜨며 말했다. 가세. 예. 유모는 길선의 손을 잡고 돌계단을 내려서기 시작했다. 또 뵙겠습니다, 스님. 정씨 부인은 합장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조심해 가세요. 정씨 부인은 다시 한번 세운을 살핀 다음에야 유모가 서 있는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정씨 부인은 정안군 이방원이 하루속히 세자가 되도록 불공을 들여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석보를 찾아왔었다. 그 일이 속히 매듭지어지지 아니하면 집안의 화평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와 같은 일은 무사히 마쳤으나 세운을 만난 것이 정씨 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게 분명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송악산의 운치는 높고 푸른 하늘에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으나 정씨 부인의 눈에는 한 번도 비춰지지 않을 만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자네는 세운이란 아이를 어찌 보고 있는가? 정씨 부인이 유모에게 물었다. 유모는 머뭇거리면서 걷기만 했다. 두 아이 시중을 다 들어본 자네가 아닌가? 그러기는 하옵니다마는 길선의 총기가 세운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자넨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게 아닌가? 대답할 수가 없었다. 화제가 바꾸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쪽이 성하니까 다른 한쪽이 쇠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나는 그리 믿고 있네. 유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일까? 길선을 위해서는 세운이를 치워야 한다는 말인가? 세운이 집에 들렀다 가세. 자네도 세운이를 만나볼 겸. 쇳내는 아니 가겠사옵니다. 무슨 소리야? 쇳내의 처지를 구벼 살펴주시옵소서. 유모는 걸음을 멈추며 애원하듯 말했다. 마님, 이제 와서 쇳내가 거기에 들른다면 장차 그리로 가고자 하는 쇳내의 발걸음을 어찌 말리시려고요. 알겠네. 정씨 부인은 무슨 마음에선지 유모의 뜻을 쉽게 따라주었다. 다람쥐다. 길선이 소리치며 아름드리 소나무께로 달려가다가 걸음을 멈췄다. 다람쥐가 보이지 않는 듯 나뭇가지를 쳐다보고 있는 길선의 눈빛은 호황해 보였다. 다른 해에 비해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이었다. 방원에게는 특히 더했다. 세자 책봉의 일은 사람들이 뇌리에서 사라질 만큼 관심 밖의 일이 돼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일을 뒤로 미룰 만큼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은 눈에 띄일 만한 변수는 없습니다. 나으리께서 먼저 서두르실 일은 아닙니다. 하윤이 가끔 들러 이 같은 말로 방원의 심경을 달래놓고 가곤 했다. 반면 이숙번, 마청목, 목인의, 송거신 등은 방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들도 지쳐버렸는지 서둘러 때려부수자는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침울한 것 같기도 하고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한 무료한 상태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이어지고 있었다. 동짓달 초하른 날에 이르러 가병을 혁파한다는 왕명이 내렸다.
군경을 금지하더니 이젠 가병까지 혁파를 한다. 방원은 중얼거렸다. 어쩐지 자신의 손발을 묶어오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였다. 상관하실 일은 아닌 듯 싶사옵니다. 종친과 훈신에게 여러 도의 군사를 나누어 맡게 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동북면과 강원도가 주어졌사옵니다. 숙본의 말을 듣고서야 방원은 안심할 수가 있었다. 동북면과 강원도의 군을 관장한다면 굳대어 자신의 가병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었다. 이간군 형님은 어디를 맡았느냐? 경기도와 충청도입니다. 희안군 형님은 풍해도와 서북면이옵니다. 하면 경상도와 전라도는 누가 맡았느냐? 상당 후 이적께서 맡으셨습니다. 누구의 아닌지는 몰라도 신경을 쓴 흔적이 있는 안배였다. 이간군 방위는 싸우면서까지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이간군에게 경기도와 충청도의 군사를 맡긴 것은 현명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희안군과 정안군에게 각각 풍해도와 서북면, 강원도와 동북면의 군사를 맡긴다면 누가 봐도 공평한 생각이 들었다. 방원의 입가에 쓴웃음이 지나갔다. 구렁이 같은 녀석의 솜씨가 아닌가. 겨울인데도 날씨는 변덕을 부렸다. 한낮에 태백성이 빛나는가 하면 유성의 크기가 사발만하고 그 꼬리의 빛이 타오르는 불과 같기도 했다. 동짓달 보름날에는 붉은 요기가 하늘을 뒤덮기도 했다. 상스럽지 못한 지고 날씨의 변덕과 하늘의 이변이 있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던 시절이었다. 별난이 있으려나 방언의 주위에서도 이런 예견이 심상찮게 나돌았다. 16셋 날이 동지였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한여름에나 볼 수 있는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나으리께서는 겨울에 쏟아지는 비를 어찌 보시오이까. 희안군 방간의 집 큰 사랑에는 박포가 와 있었다. 박포와 방간은 장기를 두고 있었다. 박포가 차를 옮겨 방간의 포를 노리면서 겨울비는 어찌 오느냐고 물은 것이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로 밀담을 나누기는 안성맞춤이었다. 누가 문 밖에 와서 이들의 얘기를 엿듣고자 해도 전혀 불가능했다. 조를 포 곁에 붙였다. 박포는 방간의 포를 때렸다. 방간의 졸이 박포의 차를 쓸어내자 대화는 다시 이어졌다. 겨울의 비가 돌을 손상하면 군사가 저자에서 교전한다고 하오이다. 의미 있는 박포의 말이었다. 방관은 비로소 대꾸했다. 오늘 같은 때 어찌 군사가 교전하는 일이 있겠는가. 정안군이 나으리를 보는 눈이 이상하오이다. 짐작은 하고 있지. 정안군이 먼저 변을 일으키기 전에 나으리께서 선수를 치는 것이 옳지 않소이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할 수는 없기에 드리는 말씀이오이다. 그렇기는 안 될 터인즉. 방관은 사항을 옮겼다. 입궁을 노리고 있음이었다. 하늘의 요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으리. 박포는 이미 장기의 승패는 관심이 없었다. 정안군의 군사는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상당우의 아우가 사우이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상당우란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사를 맡은 이저, 뒷날의 이백경을 말합니다. 이저의 동생인 이백강이 방원의 큰딸 뒷날의 정순공주와 혼인을 하고 있었다. 박포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방원이 먼저 난을 일으킨다면 이백강은 물론이요 군사가 있는 이점마저도 방원의 편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언제쯤이면 좋겠는가? 서두르는 게 좋을 테지요. 자객을 보내야 하는가? 사냥에 초치하시지요. 사냥에 힘이란 중인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들이 이런 말들을 밀담이라기보다는 거침없이 주고받았다. 동짓날에 쏟아져 내리는 빗소리가 이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흘러갔다. 새해를 맞았다. 정종 2년이면 서기로는 1400년이다. 정초가 되면 종친이나 세도의 집에는
사람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방간의 집이 북적거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천목이나 목인의 눈앞에는 예사롭게 비춰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희한군이 사람을 모으고 있사옵니다. 목인애는 적진을 탐지하고 온 사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허허허, 정초가 아니더냐. 방원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기자 마천목은 좀 더 소상히 말했다. 문 안차 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얼굴들이오이다. 힘께나 쓰게 보이는 자들이 한두 놈씩 달고 온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느냐. 사냥을 나간다고 합디다. 형색은 몰입꾼이지만 병사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 말씀이옵니다. 허허허, 내 말대로라면 희한군이 사냥을 빙자해서 번궐을 한다는 뜻이 아니냐. 번궐이 아니지요. 하면 나으리를 치겠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방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는가. 듣고만 있던 숙번이 방언을 대신해서 입을 열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는 일, 희한군 댁의 눈여겨 살피도록 하세.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좌부승지가 먼저 뛰어나가야 옳지를 않은가? 천목이 발끈 화를 냈다. 숙번은 개면쩍어진 얼굴로 방언을 건네다봤다. 나으리, 분부가 계신다면 저희들끼리만이라도 해치우겠소이다. 목인애의 결연한 의지였다. 너희가 나선다면 일이 성사된다 해도 살아남지를 못할 것이야. 너희가 내 형님을 해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방언의 제동은 뜻밖으로 강했다. 좌증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좌보승지의 뜻을 따르라. 희한군 방관의 집을 눈여겨 살피고만 있으라는 말이었다. 방관의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일 만큼 늘어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낱낱이 방원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겉으로 표출되지만 않았을 뿐 숨가뿐 나날이었다. 보름이 지나 정월달도 하손으로 접어들자 상왕 이성계가 왕자들을 불렀다. 방원과 방관은 상왕전 앞들에서 얼굴을 마주쳤으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부른 것은 정월달이 가기 전에 둑제를 지날까 해서야. 둑제란 임금이 타는 수레나 중군 앞에 세우는 커다란 깃발인 둑기를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승리와 무사함을 비는 의식이기도 했다. 이번 득제에 쓸 육차는 저희들 장성한 왕자들이 사냥을 해온 고기를 쓰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아바마마. 방간이 눈을 빛내며 좋아했다. 그는 방언을 해치기 위한 사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둑제의 육찬을 마련하기 위한 사냥이라면 나무랄 데 없는 명분을 얻은 셈이었다. 나도 너들과 더불어 사냥터에 나가 심신을 위로하고 싶으나 겨울 사냥이라 중신들의 말루를 따르기로 했으니 너희가 내 목까지 잡아야 할 것이야. 허허허. 명심하겠사옵니다. 바마마. 방가는 신나했다. 방어는 그런 형을 바라보면서 사냥을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천목과 인애의 말을 상기했다. 또 어쩌면 이번 사냥에서 자신과 형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할 수가 있었다. 사냥을 나가는 일이 정해졌다. 1월 28의 날이었다. 하루 전날 밤에 방간의 집도 방원의 집도 어슴했다. 이간군 방의가 몸이 불편하여 불참한다는 통고를 해왔다. 밤이 이슥해지자 방간은 이른바 참모들인 측근을 불렀다. 박포, 이인의, 최용소, 이욱 등이었다. 잘들 들으시오. 방간은 좌중을 둘러보며 힘있게 말문을 열었다. 내일 사냥터에서 방원을 쏠 것이오. 대열을 멀리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이 점을 명심하시오. 방간이 이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은 박포 한 사람만 알고 있었을 뿐 사람들은 몰랐다. 방안의 긴장감이 뜻밖으로 컸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내가 방언을 쏘는 것은 세자 책봉을 바로 하자는 것이요. 지금이 국처라면 개국의 공이 큰 방언이가 세자의 제목으로 거론될 수도 있겠으나 나라가 선지 9년이요. 보우에는 적장인 형님이 계시질 아니하오. 또 주상전하의 춘추 아직은 정정하오시고 비록 후실에서 났다 해도 소생이 있으니 중전마마께서 수퇴하실
수도 있을 것이요. 만인이 다 함께 그와 같은 경사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독 방언만은 세자 되기를 자청하고 있어요. 난 방언이 그 같은 과욕을 불충이라 보고 있어요. 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내일 아침 사냥을 떠나기에 앞서 주상전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방언을 칠 것임을 밝힐 것이요. 나무랄 데 없는 명분이며 이론이었다. 더구나 마지막 대목에서 밝힌 상전의 주상에게 알리고 나서겠다는 의지는 좌정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입을 연 사람은 이내였다. 나으리께서 그 같은 말씀을 드린다 해서 윤호가 계시겠습니까? 윤호를 받고자 하는 주청이 아니에요. 이 같은 일을 비밀리에 하는 것은 장부답질 못해요. 나는 대도를 당당하게 가고자 하는 게요. 옳은 말이 아닌가. 좌증은 조용할 뿐 반론도 질문도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갑옷을 입도록 하세요.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로써 방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남은 일이 있다면 내일 사냥터에서 있을 재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정리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뜻밖의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방가는 모르고 있었다. 불찰이라면 큰 불찰이었다. 방간의 집을 나선 이내는 내일 있을 왕자들끼리의 유혈 창극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 나라에 꼭 있어야 할 인물이 방간인가 아니면 방언인가도 심각히 생각했다. 정한군일 테지. 자신이 비록 방간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도 인물만으로는 방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내는 집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우현보의 집으로 향했다. 우현보는 이내의 스승이었다. 조선왕조 개국 초에 귀양을 살지언정 새 왕조의 유혹을 거절했던 우현보가 아니던가. 어디 그뿐인가. 우현보는 지위가 상공의 자리에 있어도 청빈함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의복은 사시에 맞지 않았고 조석끼니도 입기가 어려웠다. 정복은 하나를 거느렸고 콩으로 죽을 쓰고 채소로 차느라여 겨우 기갈만을 면하니 사람들은 우현보를 콩죽 상공이라 했다. 조정은 이 같은 우현보의 높은 뜻을 기려 지난해 섣달에 단양백으로 삼김까지 했다. 이내가 우원보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현보의 둘째 아들 홍부가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듯 이내를 반갑게 맞았다. 홍부는 19살이었다.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시각이에요. 아버님을 좀 뵈었으면 하고. 드시지요. 이내는 홍부를 따라 사랑방으로 들었다. 우연보는 보고 있던 책을 덮으며 젊은 문생인 이내를 맞았다. 이내는 방간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린 다음 적실 소생인 정한군이 나으린 세자를 쓰러뜨린 것이 엊그제의 일이온데 이제 또다시 적실의 왕자끼리 유혈 창극을 벌인 데서야 말이 되옵니까? 사부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옵니다. 라고 자문을 구했다. 우연번은 눈을 감고 생각을 가다듬은 듯 했다. 이내에게는 꽤나 지루한 시간이었다. 아버님, 당장 내일 아침에 있을 일이옵니다. 나이답지 않게 홍부가 침착하게 말을 하자 우연번은 눈을 떴다. 그리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비록 고려의 유신이다마는 또다시 왕자의 난이 있고서는 새 왕조의 앞날이 평탄치 않을 것이니라. 시생도 그리 생각되어 사부님을 찾아뵈었사옵니다. 홍부 듣거라. 예, 내와 같이 추동으로 달려가 내 말을 전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가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해야겠다. 아버님의 분부 명심할 것이옵니다마는 정한군께서 들을는지요. 이분의 성품이 불과 같다고들 하옵니다. 내 말이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아무리 불과 같은 성품이기로 스승의 말을 거역하게 하겠느냐. 서둘러라. 예, 고맙사옵니다. 사부님, 이내는 홍부와 더불어 추동으로 행했다. 살을 예는 찬바람이었으나 이들의 걸음은 땀이 날 만큼 빨랐다. 추동 방언의 집은 밤이 정막 속에 있는 듯했으나 이내와 흥부가 대문길로 다가서자 웬 놈이냐. 불같은 고함소리가 울리면서 여기저기서 장정들이 튕겨져 나왔다. 매복해 있었던 모양이었다. 우연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황급히 정한군을 만나야 한다는 전언을 넣었다.
잠시 후 바울과 나와 이들을 정중히 인도하여 안으로 들였다. 대문은 육중한 소리를 내고 닫혔고 나타났던 장정들은 매복해 있던 곳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